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무효표 논란에 이낙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대선 후보 번복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이 이재명 후보의 3차 투표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라며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광주에서는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당일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부스터샷도 시작됩니다. 50여일 사귄 여자친구를 이벤트를 핑계로 으슥한 곳으로 유인한 뒤 살인 미수에 그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남자친구는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중국 최대 석탄 생산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려 이재민이 18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력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승리를 확정짓고 오늘부터는 대선 후보로서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측이 경선 결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전체 집계에 넣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얻은 표가 50%에 미달하고 결선 투표를 했어야 한다는 게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본질은 결국 대장동 문제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인 여당 후보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여권 내 불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그래서 이 문제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상황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180여 명이 민주당사 앞에서 후보 선출 철회와 송영길 대표 사퇴를 외칩니다. 부리마!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9% 득표율로 후보에 선출되자 자정 넘은 시각까지 항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앞서 이낙연 후보도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승복 메시지 대신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캠프는 어젯밤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식 이의 제기를 결정했고 오늘 이의 신청서를 당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28대 62로 대패하면서 결선 투표 없는 후보 선출에 필요한 과반의 0.29%포인트 차이로 턱걸이했습니다. 당 선관위가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았다면 실제 득표율은 49.32%로 떨어진다는 게 이낙연 후보 측 주장입니다.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낙연 후보 측 기자회견에선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의도했다면 이건 부정선거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 착오인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스포츠에서도 비디오 판독으로 심판 판정을 바로잡는다며 경선 불복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적 대응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고려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에게 갔던 2만 8천여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원칙대로 했다는 건데 당규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길래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지 김도영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13일 정세균 전 총리와 지난달 27일 김두관 의원이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자 민주당 선관위는 이들이 받았던 표를 모두 무효 처리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가 근거였습니다. 두 후보가 얻은 표는 28,142표인데 총 투표수, 즉 분모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니 이재명 후보는 50.29%로 간신히 과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가 이미 얻은 표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당규에 없기 때문에 사퇴 이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아 얻은 표만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이전에 얻은 표는 유효로 봐야 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는 49.32%라는 주장입니다. 또 정세균, 김두관 두 사람이 얻은 표는 지역 경선에서 공식 발표됐기 때문에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잘못된 해석이 특정 후보에게 결과적으로 과반을 만들어가지고 결선 투표를 지금 무력화하려는 이런 지금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조항이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던 지난해 8월 만들어졌다며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으로서도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도 당규의 타당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규정된 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그 표는 무효표로 한다는 특별 당규를 들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결과는 번복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첫 공식 일정인 대전 현충원 참배 일정도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태운 송영길 민주당호가 출항을 하긴 했습니다만 출발부터 당내 반발이라는 폭풍을 만난 셈이죠.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회의실 배경에 이재명 후보의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붙었습니다. 후보 선출 뒤 지도부와의 첫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재명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민주당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지도부는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토건 세력 비리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위를 꾸려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쟁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몸을 낮췄습니다. 저 이재명보다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인데 제가 선택을 받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의 첫 공식 일정인 대전 현충원 참배에도 동행하면서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라는 것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포했고 또 추천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무효표 이의 제기에 대해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보낸 만큼 승복하라고 했습니다. 중도 사퇴로 무효표 논란의 당사자가 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도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경선 연기론처럼 깔아 뭉개는 것 같다며 본선에 패배하면 다 송 대표 탓이란 말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 선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불복 선언은 지지층 간의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 민주당사로 달려가 자유당 시절의 4.45 개헌에 비유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온라인상에서도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겠다면서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승복하지 않을 거면 당을 나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갈라진 당심의 분위기는 윤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수십 명이 경선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 민주당사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경선을 1954년 정족수 미달의 4.45 개헌에 비유하며 후보 선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유권성으로 발표된 후보자 선출을 취소하고 결선 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결선 투표를 해야만 원팀이 가능하다. 불안한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이 후보가 참패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직적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승복하지 않을 거면 탈당해서 제3당을 만들라고 맞섰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갈라진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민주당의 경선 결과 논란은 과거에 전례도 없었고 경쟁 후보의 단순한 목리 정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정치부 장용욱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럴 가능성은 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돌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경선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 이낙연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수용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불복 기조를 이어가느냐 이 두 가지뿐입니다. 예, 뭐 상당히 특이한 상황이어서 이제 유권자들도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과거에 민주당 경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던 2002년 경선을 보면요. 예. 당시에 이 중도 사퇴한 김근태 그리고 김중권 후보 등의 득표가 줄줄이 무효 처리가 됐었습니다. 예. 또 2007년에도 유신인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이 울산, 제주에서 얻은 1,528표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특별 당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됐던 4년 전 경선에서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지금 문제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단순히 표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마 이낙연 대표 측은 이 대장동 의혹이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할 것이라고 보고 이 후보 교체론이 불거지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최근에 구속이 됐고 또 이 스스로 그동안 사업의 설계자라고 했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이 갈수록 이제 가벼울 수 없다는 생각이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최근에 뭐 서른 의원이 이재명 게이트 또 이재명 구속 가능성 이런 걸 언급했던 걸 그런 기조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현 상황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경우에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를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는 기조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우 의미심장한 게 어제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3차 투표인단 선거 결과가 이런 논란을 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불과 이제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경기 경선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55.29%였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날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막상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81%까지 치솟았고 이 득표율도 28대 62로 이재명 후보가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이 전체 득표율이 그래서 하루 만에 5%포인트나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경선 결과를 지켜보는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결국은 이 대장동 의혹이 이 부동산 이슈와 연결돼 있어서 그 폭발력이 생각보다 더 컸고 이재명 후보의 해명도 이 처음과는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도 많아지면서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요. 이낙연 후보 측이나 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최근에 이 갤럽 조사를 보면 이 야당 후보를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2%였습니다. 예. 그게 그 반대의 35%보다 크게 상회를 했고요. 이렇게 이 정권 심판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뛰어넘고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중도로의 확장이 필요한데 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번 일 때문에 일단 당장 갈라진 당심을 모으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 숙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진 당심 모으려면 어쨌든 이제 현재 여당 민심의 바로미터가 이제 호남 민심이라고들 보통 얘기하는데 지난번 광주 경선 때도 사실은 약간 좀 변화가 감지되긴 했는데 지금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유일하게 이낙연 후보가 승리했던 것이 광주 전남 경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호남 지역 의원과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현재로서는 이 전 대표의 이의 제기에 공감하는 여론이 호남 지역에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예. 다만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앞으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 원팀이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런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경선 끝나긴 했는데 당분간 원팀 되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장용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3차 선거인단 참패에 국민들이 큰 심판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장동 특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지도부와 후보 전원이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가 이재명 후보를 향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야당 경선 후보들이 모처럼 같은 방향으로 공격의 방향을 틀었는데
황선영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본경선 첫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내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3차 투표 대패를 거론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도 이재명 게이트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비리 후보론 안 된다는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당이 몰락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장동 비리의 주범은 대선에 내보낼 수 없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구속이나 떼도둑 등 거센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쯤이면 구속되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인이 한 달만 뒤에 있다면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였을 것이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옛 전남도청에서부터 광주 시내를 돌며 특검 촉구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무 말 대한 지식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장동 비리고발센터를 설치하고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검경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 4강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본경선 첫 TV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견제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윤 후보를 둘러싼 미신 논란과 처가 의혹 수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는데 윤 후보는 비방성 논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 첫 사자 토론의 주요 장면들은 홍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며 나토식 핵공유의 난색을 표한 윤석열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핵 통제가 가능해요. 미국에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근데 북한은 핵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건 더 위험하죠. 이 NPT 체제를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협상 레버리지를 비핵화로 묶어두면서 통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국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의미 없는 공방이란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지만 유승민 후보는 또다시 윤 후보의 역술인 멘토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윤 후보의 가족 수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이 적폐 수사하는 거는 다 잘한 거고 예? 지금 이 문재인 검찰이 수사하는 거는 계속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그러시는데 1년 6개월 동안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두 사람의 논쟁은 결국 거친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돈을 피해 다닌 사람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지금 답변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윤 후보는 비방성 논의가 오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원희룡 후보는 이 후보의 호남 공약을 봤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본선에 가서 보면 됩니다. 전부 다 이재명을 압도할 후보들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호남에 오면서 이재명 공약도 안 읽고 오십니까?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나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장윤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으니까 조사가 좀 길어지겠죠? 네,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11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실제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는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얼토당토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밑그림이 되고 있는 이른바 정모 회계사 녹취록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도 있었습니까? 검찰은 오전부터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로부터 5억 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 간의 대질 조사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몇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인데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됐고 정모 회계사는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일찌감치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모 변호사는 미국으로 도피한 상태죠. 이렇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셈인데 김만배 씨는 오늘 검찰에 출두하면서 천하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을 거라는 의혹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한송훈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관계사 중 배당금 1,208억을 받아 가장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습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빌렸는데 사용처가 밝혀진 건 100억 원 남짓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자금 흐름을 분석해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엔 김 씨도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 등에 유동규 전 본부장 윗선이 개입됐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김기동 검사장 등 초호와 법률고문단이 화천대유에서 활동한 배경 등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을 자주 찾아간 이유가 재판 청탁 등과 관련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동양 선배신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가지고. 이와 함께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력 인사에게 거액을 줬다는 50억 클럽설이나 성남시 의회 의장과 의원을 상대로 한 50억 원 로비 자금 의혹도 따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함께 배당금 잔치를 벌였던 동업자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엇갈리는 주장들은 어떤 게 있고 또 핵심 쟁점은 뭔지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정리하기가 복잡하기도 하죠.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네, 천화동인 1에서 3호는요. 김만배 씨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 추정액은 1,400억 원에 달합니다. 예. 천화동인 4호 남모 변호사와 5호 정모 회계사는요. 각각 1,000억과 600억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나눈 동업자들로요. 특히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한 핵심 인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정 회계사가요. 김만배 씨 등과 대화가 담긴 2년간의 녹취록을 지난달 검찰에 냈습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수익 배분 과정에서 내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녹취록 제보 이후 성남도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예. 또 지난 주말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공사에 입사해서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정모 변호사 역시 검찰에 자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라든지 자술서 이것도 이제 나만은 책임을 좀 면해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냈을 텐데 이 녹취록 자술서를 둘러싸고도 지금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요.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유 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 역시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얘기를
유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검찰은 유 씨가 이를 대가로 사업 설계를 해줬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유 씨 측은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은 유동규 씨가 정말로 이 700억 원을 받기로 한 건지, 그리고 그랬다면 네. 이 700억 원이 전부 유동규 씨의 몫인지, 이게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700억 원이면요.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이 넘는 규모여서요. 실소유주는 김만배 씨가 아닌 유동규 씨 것이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정 변호사 자술서에 1호 실소유주는 유동규라고 들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더하고 있는데요. 정회계사 녹취록에는요. 김만배 씨가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예. 그분이 유 씨보다 더 윗선일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제3자 실소유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 측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면서 정회계사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검찰 수사도 지금까지 언급된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또 윗선의 무언가를 밝혀낼 것인지, 이제 여기에 달려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는 1,2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만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인한 여파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데, 이 백신 접종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1차 접종이 누적 4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부스터샷도 시작됩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체 공휴일에도 위탁 의료기관엔 접종 예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합니다. 꼭 누르세요. 5분 이상. 특히 오늘부턴 예약 없이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의가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가 이렇게 충분히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은 생각도 들고요. 접종이 시작된 지 228일째인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접종 완료자도 60%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성인도 10%나 됩니다. 임상 3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하게 승인된 건이라 인과관계를 인정을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을 설득 못하면 위드 코로나를 위한 성인 접종 완료율 80%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2주 동안 성인 확진자 대부분이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며 접종 완료를 독려했습니다.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가 중요합니다. 16, 17세 청소년은 오늘까지 47.3%가, 임신부는 1,700명이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내일부턴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 4만 5천 명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시작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만난 지 50일 이벤트를 해주겠다면서 여자친구를 으슥한 장소로 유인한 뒤에 살해하려 한 남자친구 등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남자친구는 보험 설계사였는데 경찰은 여자친구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인적이 없는 산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40여 분 뒤 이 여성은 맨발로 다급하게 되돌아옵니다. 19살 A양이 전남 화순의 한 펜션 인근에서 괴한의 흉기 습격을 받은 것은 지난 9일 밤 11시쯤. A양은 남자친구 19살 B군이 준비한 50일 기념 선물을 찾으러 나갔다 봉변을 당한 뒤 사력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A양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펜션 투숙객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흉기를 휘두른 괴한은 A양의 남자친구 B군의 친구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설계사인 B군은 지난 8월 여자친구 A양에게 사망보험금 5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시킨 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습니다. B군은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A양과 거짓 연애를 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 2명과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짰습니다. 밖에 이벤트를 해줄 테니까 그 여자를 가까스로 내보낸 다음에 또 다른 범인이 이제 범행을 한 거죠. 경찰은 범행 계획을 짠 B군과 흉기로 찌른 친구 C군, 그리고 범행 뒤 도주를 위해 차량을 준비한 D군 3명에 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당에 입당 원서를 내고 일정의 당비를 내야 하는데요. 입당 원서를 내지도 않은 한 시민이 당비를 자동이체하라는 문자를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자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한 60대 여성 A씨. 지난달 말 한 은행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비를 자동이체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가서 내가 한 번까지 자동이체 한 게 없어요. 제가 왜냐면 병원에 거의 2달 동안 입원을 해 있는 동안에. 황당한 일을 당한 A씨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확인해봤더니 입당 원서에는 자신이 사는 곳과 다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산 아파트 동에 여기 본인 안 사세요? 저 여기 안 살아요. 경기도당에서 입당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연락해 탈당 처리를 돕겠다고 했지만 A씨는 지난 8일 뜻밖의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이틀 동안 근무하다 그만둔 회사 대표 B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이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며 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B씨는 동명이인을 착각해 입당 원서에 잘못 적었다고 해명하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해명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동명이인인데 그러면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 내 취업 서류를 보고 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A씨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원으로 등록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는 소비를 늘려서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목적도 있었죠. 그래서 골프장과 대기업 직영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예상치 못한 구멍에 골프장 등이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소상공인 영업점은 제한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긴급 재난지원금. 편의점 사용은 개인이 가맹한 지점만 가능하고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네. 대기업 직영점 등은 제외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기업 직영점에서 결제가 됩니다. 직영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 되는 물품이다. 한 대기업 계열사 골프장도 마찬가지. 역시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니지만 골프는 아예 안 되시고요. 연습장 이용료는 물론 그린피까지 결제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골프장에선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렇게 호텔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숙박시설로 포함돼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빠져나가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지원금 안내 사이트에도 이 골프장이 사용처로 표시돼 있는데 지자체는 파악도 안 된 상태. 실제로 결제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결제가 됐었어요. 직접 이렇게 결제하셨나요? 네. 제한된 대기업 업종 중 이렇게 결제되는 곳이 한둘이 아니고 사용됐다고 풀세상에 뜨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기도 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결제가 되는데 여기 재난지원금 돼요? 같은 마트 소상공인 매장은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 안 돼요? 알고 보니 현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행정 편의 때문. 제로페이 쪽에서 가입이 됐는데 저희가 뭐 이걸 다 하나씩 다 손볼 수가 없어서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라면 막대한 세금이 든 재난지원금 효과가 희석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취지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들도 혼동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해당 업체를 확인해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100% 다 꼼꼼하게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취소를 빨리. 대기업 배불리는 재난지원금을 보는 소상공인들은 한숨이 커집니다. 저희 입장에서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황당하죠. 소비자 탐사대 송지윤입니다. 예, 아직은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의 자산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고 부모에 따라 출발선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현실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살 나이에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경찰 조사 이후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돼 부설에 올랐습니다. 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뉴스 보고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50억 뭔가 그냥 너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부모 찬스로 20, 30대 젊은 층의 자산 양극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35배로 1년 전 32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소득 차이보단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월급 빼곤 전부 올라 저축은 고사하고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웬만큼 이제 회사 생활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좀 뭐 차 사고 집 사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다고. 비슷한 또래가 부모 찬스로 건물주가 됐다거나 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산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소식은 박탈감만 키웁니다. 상실감에 자발적 청년 백수도 해마다 늘어 우리 경제에 62조 원의 손실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중요 국가 산업시설인 발전소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이 국민 평균 접종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과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발전소 직원들은 우선 접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발전시설은 대부분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됩니다. 전력 공급이 사실상 모든 산업의 인프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기준에선 전혀 달랐습니다. 국내 9개 에너지기관에 대한 1차 백신 접종률을 조사한 결과 5곳이 국민 평균 백신 접종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54%로 가장 낮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서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석유공사도 국민 평균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등은 평균 접종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민간 주요 산업시설들은 80% 이상의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접종률이 낮은 건 발전소 직원들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우선 접종을 시행했지만 발전소 직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요. 국가 안보나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국가산업 주요시설 근무자에 대해 의무 접종을 법제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심해 탐험대가 아주 작은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뜨거운 전기가 솟구치는데도 끄떡없습니다. 넓은 바다, 깊은 숲, 눈 덮인 높은 산까지 우린 어디든 살 수 있지. 몸은 이렇게 작아도 우린 아주 강해.
물곰은 수심 4,000m와 영하 270도, 150도 고온도 버텨냅니다. 치사량 1,000배나 되는 간마선에 이틀을 쪼여도 죽지 않아서 극한 환경 속 인간의 생존 열쇠를 찾는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물곰은 그래서 금강불개에 비교되곤 합니다. 무협 소설에서는 칼도 불도 해치지 못하는 경지를 뜻하는 말로 금강불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독도 침범 못하는 만독불침이기도 하죠. 하지만 와우장룡의 최고 금객도 결국 작은 독침 하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만독불침의 경지입니다. 적진에서 날아온 탄환과 포탄을 모아 부자가 되고 이긴 사람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했던 말들입니다. 일생 동안 위기를 활용하면서 살아서 위기가 오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렇듯 이 지사가 고비마다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전풍파를 버텨냈습니다. 공직에 나선 뒤로 음주운전부터 검사 사칭, 여배우 스캔들, 형수 욕설 파문까지 크고 작은 악재들을 번번이 강공으로 돌파해왔습니다.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척간두에서도 대법원 무죄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했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법관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다시 주목받는 바로 그 판결입니다. 이번에 이 지사가 얻은 득표율도 인생 행로만큼이나 극적입니다. 단 0.29% 덕분에 대선 직행 티켓을 따낸 겁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이 표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해 아직 불씨는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사가 3차 투표에서 대패한 것은 그 사이에 여론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는 그의 주장을 표심은 그리 납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만독 불침 말고도 이 지사가 즐겨 쓴 사자성어가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스스로 뜻풀이를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 이번 대선을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을 단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도지사에 여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된 분이 부패 기득권을 말하다뇨. 기득권의 뜻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후보가 되셨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과 사과가 먼저였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결국 엄정한 수사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혹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해져서 선거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10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사슴은 사슴일 뿐이었습니다. 내일까지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100mm 이상, 동해안에서는 최고 70mm의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살짝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늦더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더 적응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16도 안팎에서 쌀쌀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많은 선박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내일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1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